안녕하세요. 2024년 작가 축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김상혁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지금껏 여러 권의 시집과 산문집을 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고양이 6마리와 강아지 1마리를 돌보며 살고 있었고요. 7년 전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는 더 시끌벅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개는 이쯤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리사 데일리워드와 황인찬 시인의 대담에 사회자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문학을 통해 세계와 언어, 삶과 문학,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다층적인 교류의 공간으로 올해 벌써 13회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대담은 뼈와 살의 포옹이라는 주제로 황인찬 시인과 이리사 데일리워드 시인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찬 시인의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황윤찬입니다. 요즘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때가 말하자면 가장 문학을 만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 저는 시라고 그리고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함께 만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함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Hello, everybody. My name is Yessa Daly Ward, and I am very excited to be here, very honored to be here at this Writers' Festival. It's my first time in Seoul, so there is a lot of excitement here, and speaking about literature in a place I haven't been before is lik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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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exciting. So thank you for having me. 네. 두 작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다 아실 텐데요. 그래도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함께 해주신 시인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유도도 할 텐데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먼저 황인찬 시인은 일상적인 소재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시로 풀어내는 작가입니다. 201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구간조 씻기기, 희지의 세계, 사랑을 위한 되풀이,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 이걸 내 마음이라고 하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김수영 문학상과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리사 데일리워드 시인은 자메이카와 나이지리아 계통의 작가이자 배우, 모델입니다. 시집 뼈, 에세이집 테러블, 그리고 비욘세의 비주얼 앨범 블랙 이즈 킹의 강렬한 각본으로 명성을 쌓으며 전 세계 수많은 독자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시인님은 인간 조건의 모든 측면, 특히 정신건강, 성, 사랑, 슬픔, 중독 등 잘 다뤄지지 않는 사회적 인식 문제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엄청난 반응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서울국제작가축제 초청받으셨을 때 느낌,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근황도 함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황인찬 시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리사 데일리워드 시인님과는 몇 년 전에 이미 뵌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온라인을 통해서 뵀었거든요. 그때는 온라인 대담을 함께 나누면서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근데 직접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더더욱 반갑고 아주 떨리고 또 설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아마 제가 가장 기대하면서 온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은 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림책의 글 작업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그림책 그 글 원고 하나를 끝내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림책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Hi, it's so wonderful to meet you in person as well. And what am I currently working on? How do I feel right now? As I said, it's the first time over here, so it's cool to be here, and it's even cooler when you get to come and speak about words and speak about poems. But I'm currently, or just finished, my novel, which is out in the summer of next year, and it's a thriller. It took a lot out of me, but I'm happy it's there. I'm happy it's out, and it's called The Catch, and it's a genre-bending. I guess it's a thriller. Is it? Is it prose? I'm not sure, but it's something where they all meet in the middle, and it was just fun to do, and I think we have to remember to keep what we do as fun. Yeah. 네, 지금 이제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번 저에게 맡겨진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늘 행사의 주제가 작가 마주보다 뼈와 살의 포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 좀 해석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행사의 취지를 좀 밝혀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우선 뼈와 살의 포옹이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통 우리가 인간을 설명할 때는 뼈와 살이라는 말보다는 지성을 가진 어떤 인간 아니면 정신, 영혼 같은 걸로 설명하기를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를 굳이 뼈와 살로 어떻게 표현해 본다는 건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바라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는 다가왔고요. 저에게 더욱더 눈에 띄었던 글자는 포옹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뼈와 살이라는 재료 이외에도 포옹이라는 사랑이 형식이 필수적이겠구나. 또 단단한 뼈와 부드러운 살, 그렇게 대단히 이질적인 두 재료가 결합해 궁극적으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포옹이라는 사랑이라는 사건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선 제가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선명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표현한 게 바로 이 행사의 주제, 뼈와 살의 포옹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두 분께도 좀 우선 질문을 먼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도 처음 이 대담의 주제, 뼈와 살의 포옹이라는 주제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또한 이 주제를 바탕으로 두 분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낯선 이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낯서냐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때 뼈와 살은 언제나 당연하게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뼈와 살의 포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원래 당연하게 붙어 있던 것들이 한번 분리되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것이었구나, 다른 부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건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잘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분리했던 것을 다시 포옹을 통해서 이 결합을 시키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만남을 그리고 우리 존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참 시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리사 데일러드 시인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같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만날 수 있는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Yes, I love that when you talk about like how different and the same we are. And so when I think about
embrace flesh and bone. We have this phrase in English that's like, I'm only flesh and bone, meaning I'm only human. And I think that's the beautiful thing about writing literature. It's the beautiful thing about poetry. It speaks to the humanness, and it doesn't have to be this esoteric, distant thing. It can be this visceral thing. It can be emotional. It can be animalistic. It can be simple. And that's when I think of flesh and bone, I think of like the human as animal, as responder, as guttural, sometimes quite basic responder to all the stimulus that exists in the world. 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쨌든 이질적인 것의 결합이라는 것이고, 뼈와 살이, 그리고 인간을 정신이나 지성이 아닌 뼈와 살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인간에 대한 아주 그냥 고정적인 관념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동물적인 어떤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디어 이제 두 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르사 데일리워드 작가님 먼저 질문을 먼저 두 개를 먼저 던지고 그다음 황인찬 시인의 질문을 이어갈 텐데, 이르사 데일리워드 시인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관계자분들 때 많이 혼난 것도 있어요. 너무나 제가 특히 테러블, 산문집 테러블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질 텐데, 이 테러블을 먼저 읽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테러블의 아주 개인적인 팬입니다. 엄청난 너무 잘 읽었고 흥미롭게 읽었기 때문에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문집 테러블은 다 아시겠지만 우선은 고통에 대한 책이죠. 그런데 저한테는 이것이 또한 사랑에 대한 책으로 읽혔어요. 특히 남의 그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남아프리카행 비행기 안에서 그 작가의 동생 루와 통화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동생 루가 통화를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 딸을 처음 만났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루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거든요. 루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자기 딸을 처음 안아보았다는 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기뻐하는 작가의 모습에 저도 잠시 책을 덮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또 아름다운 장면이 에필로그 장면인데요. 바로 작가 이르사 데일리워드와 동생 루가 마샤, 엄마죠. 엄마와 같이 살던 집에 찾아가서 장미 덤불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두 이야기 사이에 바로 책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문득 이리사 데일리워드는 끔찍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옮겨보면, 끔찍한 것이 시를 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시의 아름다움이란 이렇게 어느 정도 끔찍한 것, 고통스러운 것과 더불어 함께 난다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질문, 책에서 받은 감동이 너무 길어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 첫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비하면 현재 이제 이르사 데일리워드는 끔찍한 가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나 기억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멀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인을 여전히 지금도 시 쓰게 만드는 끔찍한 그것은 여전히 끔찍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궁금증을. 그래서 끔찍한 그것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끔찍한지, 혹은 시를 계속 쓰게 하는 끔찍한 그것을 작가 곁에 계속 두기 위한 노력이나 아니면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음표가 나오긴 했는데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르사 데일리워드를 여전히 시 쓰게 만드는 끔찍함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Well, first of all, thank you for for reading it so deeply, and wow. Well, I think that the terrible is this euphemism for anything in life that follows you along. It kind of follows you along unless you do something to directly maybe to null it, to soothe it,
to address it. And even then, because we live in the world, and the world is just fraught with difficulty and tragedy, whatever you do. So I don't need to worry because the terrible's always going to be there in some way, shape, or form. There will always be something to write about. There will always be something that one is grappling with. There'll always be help needed. So the terrible's always there. We could, there's nothing. I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But it does change because I change. We are not the same people we were even last year. So I think it's about setting, resetting, and then finding new ways to engage with what's there in our path. But I do think hopefully in life you navigate and you learn, and the terribles that you dealt with 5 years ago are not the terribles that you're dealing with today. 네, 테러블이라는 산문집의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작가의 어린 시절의 고통과 가난 등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생각했던 끔찍한 것은 조금 협소했던 것 같아요. 가난이나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닐까. 그런데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작가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끔찍한 것은 계속 우리 곁에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것을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사실 우리가 이르사 데일리워드를 계속 사랑하게 되는 이유겠죠. 끔찍한 것을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각하고 있으니까요. 개별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오늘 대담 주제에 영감을 주었을 게 분명한 시집 뼈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고 논의될 수 있는 매우 강렬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렬했는데 제게는 이 뼈가 기억, 의지, 육체성 등의 키워드와 함께 시와 시쓰기 자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사 데일리워드를 끝까지 말하게 만드는,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뼈, 이런 뼈대, 시,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이렇게 좀 전달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계속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누군가에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작업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이르사 데일리워드에게는 그 뼈가 시였을까요? 왜 유독 다른 여러 방식의 표현하기들 가운데 시라는 장르가 이르사 데일리워드의 감정과 재능을 자극했던 까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Yes, there is. Poetry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t's a very succinct way, isn't it, of getting this message. With the economy of language, you don't have very long in a poem, but you can express something, you can write something, and I can read it and understand it, and that's what is so seductive about that language for me, because it's just there. And when I think about bone, I think about like the scaffolding that makes up a person, like the skeleton that is inside you, and then the flesh covers it, and there's this universe of things between the two, the blood, the cells, it's like a galaxy. And when you start thinking of it like that, it becomes this. The body just becomes this like a magical. It's almost like a fairground. All these little things that are taking place. So the flesh and bone and everything in between makes the human, and that's before you even interact with anything outside. And just that changing molecular structure is what's so fascinating about being humans, whether we're artists or not. 네, 그 작가님의 그 뭐랄까 그 대답도 되게 멋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되게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작가님이 시에 대해서 말하실 때 눈이 엄청나게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중에서도 대단히 멋진 말이 있었는데 육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정말로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뼈와 살로 된 놀이터, 시 쓰는 놀이터라는 얘기였는데
시에서 우리가 흔히 뭐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사실 시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정신, 어떤 사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그냥 넘어가게 되는 육체, 우리가 몸으로 쓴다는 거 그거 자체가 아주 시의 중요한 특징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뼈와 살을 놀이터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그런 어떤 시의 특징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선명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하시는 또 황인찬 시인에 대한 개별 질문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황인찬 시인에 대해서도 제가 또 개인적인 소감을 길게 적어서 관계자분들이 많이 줄이라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조금 더 좀 버텨봤습니다. 그래서 황인찬 시인에 대해서 제 잠깐의 어떤 이야기를 또 덧붙이고 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찬 시인은 2010년에 데뷔하고 지금껏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사실 좀 의외이기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황인찬 시인의 시들은 하나같이 아주 고요하고 느린 느낌을 주고 있어서 당대에 유행하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젊은 시의 날카롭고 아니면 대단히 뾰족한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담 주제와 연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황인찬 시에서는 사랑이 언제나 조금씩 어긋나고 완전한 포옹은 뒤로 미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포옹의 실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독특해요. 첫 번째, 포옹이 대단히 조용하게 실패합니다. 아주 고요하게 실패하는데 포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별, 사고, 노화, 죽음까지도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그러한 조용한 실패, 포옹이 실패하더라도 사랑의 포옹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에 등장하는 나는 포옹에 거듭 실패하면서도 다시 포옹을 꿈꾸고 누구나 포옹할 수 있는 권리를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황인찬 시인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타자와의 포옹이 다른 시인들과 다르게 이토록 조용하게 또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시인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많은 시인들의 시가 사실 뭐랄까요, 그냥 다 실패하지 않나요? 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시보다는 사랑이 실패하는 시들을 훨씬 많이 읽어본 것 같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시보다는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말하는 시들을 훨씬 자주 접하게 된 것 같고요. 설령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 혹은 사랑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을 그리는 시, 그런 소설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기쁨이 결코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요. 말하자면 그것은 저한테는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삶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의 시쓰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주하고 생각한 저의 삶을 써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제가 겪어왔던 그 수많은 실패들과 어긋남들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조용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할까? 아, 조용함. 네, 근데 한편으로 저한테는 그 조용함은 뭐 여러 가지 맥락과 층위가 있을 텐데요. 가장 근본적인 레벨에서의 이야기라면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 어긋남은, 그 실패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언어로 표현을 할 때 그것이 너무나 강력한 목소리와 발화로 표현이 된다면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용함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보고 있는 이 슬픔을 조금 더 잘 생각하고 잘 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르사 데일리 워드 시인님의 작품을 읽고 항상 놀라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지점, 저와는 전혀 다르고 저보다 훨씬 나은 바로 그런 지점들 때문인데요.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도, 슬픔에 대해서 말할 때도 언제나 그것을 그대로 그리고 굳이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느끼도록 표현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르사 데일리 워드 시인님의 이 작품들이 참 용감하고 동시에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네, 저의 저의 조용함이란 첫 번째로는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황인찬 시인에게 느껴지는 조용함이 이르사 데일리워드 시인에게도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조용하다는 것이 여백이 많다, 뭐 시의 글자 수가 적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고통을 정확하게 말할 때 호들갑 떨지 않고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을 때 그 고통이 이거야라고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느껴지는 고요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성격이나 아니 사람 자연인으로서의 시인과 시인의 사람의 성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의 시를 같이 봤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또 정확하기 때문에 조용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용함과 정확함을 연결해 주신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부분을 읽었어요. 황인찬 시인의 최근 산문집에서 바로 미친 노인이 되고 싶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깊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괴팍하고 징그럽게 늙어버린 예술가들이다라는 문장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황인찬 시인은 결국 영원한 고독과 세상과의 불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글을 마무리하는데요. 사랑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에 있어서 고독과 불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결국 그런 거 아닐까요? 이 고독에 대해서 자신이 고독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가 나 자신과 불화한다는 것을, 내가 타인과 불화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없을 테고,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시쓰기에서 의 고독과 불화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사랑하기 위한, 더 잘 손을 내밀기 위한 그 첫 번째의 자기 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 미친 노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 사실 실제로 정말로 시인으로서 제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은 나중에 나이 많은 이제 시인이 되어서 그때까지도 제가 운 좋게 시를 쓸 수 있다면, 시인이라면 그때는 모든 걸 다 깨닫고 모든 걸 다 알고 이해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치열하게 계속 싸우면서 내가 나 자신을 그저 만족하지 않고 그냥 내 작품 자체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계속 다른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자 한 예술가들은 말년에 미친 노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냥 괴팍하고 미친 노인이 아니라 그냥 멋진 노인 아닌가요? 그거는 멋지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계속 반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고 끝없이 반성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노인이 바로 황인찬 시인이 원하는 노인이고 그렇게 늙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냥 멋진 노인이었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공통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통 질문은 조금 더 두 분에게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거는 뭐 지금 황희찬 시인이 계속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질문의 순서는 아마 이르사 데일리 워드 시인부터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솔직하게 써야 할까요? 혹은 글을 쓸 때 나를 얼마나 드러내는 게 옳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창작 수업에 들어가면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고백적인 특징을 가진 시와 자전적인 에세이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자기 경험과 자기 과거를 드러내는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학생들 그리고 창작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기 글에 누군가의 실명을 적고 누군가와 함께했던 경험을 쓰는 일에 대해 작가들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낼까, 이걸 얼마나 솔직하게 쓸까를 사실은 수시로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솔직함의 의미와 효과 혹은 솔직함에 대한 어떤 내가 어떻게 윤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 작가들의 좀 의견,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솔직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한계를 정해두고 쓰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글을 쓸 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that number one, uh,
There's something about writing that, which is why I'm so obsessed with it. You go to like the page or your computer or however you write, and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come or even how you feel about something, and then it comes and then it's in front of you and you're like, wow, I didn't know that I felt this way about this thing. That's the power of writing in this way. That's the journey. That's the great experiment. And what I love about it is you're able to see the contents of your soul. You're able to see what maybe you were pushing down because you had lots of other things to think about, bills and people and manners and propriety. And then there's just this thing that surges through you, and then you see it. Then I think you write it first. I think you write it first. You don't get in the way of that. You don't allow the inner critic to come, and you see what it is, just for yourself, just for you, so you know. And then number two is that you look at it and you think, okay, is this something that I want to put out? At every point, you can choose. I do think that we owe it to ourselves, actually. I do think that there is personal responsibility when it comes to what we reveal and how we reveal it. But what must come first is one's like understanding of self. I don't think that you should use other people as collateral. I think there are ways and means to speak about something that's really important to you, or that has taken place, that has happened, that's something that was negative even, still with the responsibility and the deep care for others' privacy. And there are lots of ways to do that. So that's what I advise when I'm speaking with mentees or anybody who asks me that question.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균형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상대방을 어떤 인질로 잡지 않는다는 표현도 되게 좋았는데, 잡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영혼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황인찬 시인에 대한 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르사 데일리워드 시인님이 말씀하신 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제 생각을 보태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모든 글쓰기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와 전혀 무관한 것에 대해서 쓰더라도, 내가 전혀 본 적도 없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저 먼 별의 외계인에 대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의 반영이고 나 자신에 대한 글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심지어는 그래서 나 자신을 소재로 삼을 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같은 맥락에서 외계인에 대해서 쓰는 것, 혹은 뭐 동물에 대해서 쓰는 것, 낯선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쓰는 것과 같은 일이기도 한 거예요. 바로 그런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이제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숨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자기 생겨먹은 대로 쓰게 되어 있다. 그것을 결코 나 자신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드러내려고 열심히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그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겠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면 그 어떤 글쓰기든지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에게 갇혀버리거나 사로잡혀버리는 경우 또한 없을 거예요. 저에게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일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나 자신을 낯선 그 누군가, 낯선 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편이 훨씬 더 편안한, 편리한 접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좀 타인처럼 접근해 보는 방식은
정말 글쓰기를 할 때는 되게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통 남도 보고 자기도 본다면 훨씬 더 균형감 있는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자기에게는 대단히 너그럽잖아요. 자기에게는 조금 더 열려 있고 남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게 마련인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면은 훨씬 더 솔직한 글쓰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질문 준비했는데요. 두 분은 문학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타자를 포옹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글쓰기라는 사랑과 포옹을 통해서 더 해보고 싶은 일, 더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관심 있는 작업 혹은 출간 활동 등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근황 토크를 통해서 조금 더 조금 얘기가 됐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타자를 포옹하는 일, 글쓰기를 통해서 더 해보고 싶은 일 아니면 다른 장르로 조금 뛰어넘어가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너무 궁금해요. 그런 게 어떤 작업이 될지. Oh, I think that it's really, I love being a poet and I love as I said, I love the economy of language and finding a way to find yourself. But it can be, you can get tired of yourself. Like, I get tired of myself all the time. So I love fiction. I love to find a different way. Of course, as you Incheon said, you're still finding yourself and finding yourself and finding yourself. But it's so fun to invent people, invent scenarios, and invent rules of the universe. And so anything that bends genre or that is unexpected or that just opens something else up is what I'm interested in, as opposed to just writing about my issues, which we don't need any more of that. So finding new ways to do the same thing, and by do the same thing, I mean, as you said, being in service to other people and helping them not feel so lonely. But there are lots of ways to do that. So I'm always looking for new avenues, new avenues within truth telling. 네, 확실히 지금 시라는 장르를 말씀하실 때 아까 답변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짧다라는 그런 말씀을 2번 정도, 3번 정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가 다른 장르에 비해서 되게 독특한 형태의 어떤 특징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짧다예요. 우리는 요즘은 이제 시가 너무 길어져서 그런 걸 별로 의식하지 않지만 시를 짧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써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좀 더 줄이려고 하고 조금 더 다른 어떤 시적인 기법들이 탄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지만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도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시만 계속 쓰는 어떤 방식이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방식을 되게 좋아하지만 특히 소설로 한번 자기를 표현해보고 싶다. 특히 소설이 어떤 사실을 조금 직시하고 다른 여러 가지 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장르로 보고 계신 게 아주 흥미롭고, 아까 조금 다른 소설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 소설 너무 기대돼요. 뭔가 스릴러, 서스펜스 이런 소설을 쓰시면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황인찬 씨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작가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입니다. 사실 이게 번역이 잘 될지 모르겠네. 우리가 그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 혹은 그 이상인 분들이라면 동의를 할 텐데, 어렸을 적에 아침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죠. 너 어제 그거 봤어? 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 어제 그거 봤어라고 물어보면 뭘 봤다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고 같은 세계를 공유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매우 다양해졌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매우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좋아진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를 계속 찢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잘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요.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각난 상태로 서로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더욱더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지요.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화를 하는 일이지요. 말을 건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문학이 이렇게 모두가 다른 이야기 속에 살고 있을 때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 물론 고작 한 편의 시가 혹은 한 권의 시집이 그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 저한테는 요즘엔 좀 중요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다른 방식의 말하기, 뭐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은 모든 작가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말하기 자체에 대해서 혹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황인찬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다 OTT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볼 시간이나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죠. 예전에는 그냥 텔레비전도 거의 하나였고 방송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걸 공유했다면 지금은 완전 다른데 그걸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조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학이 조금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았나? 어떤 그런 틈새 시장을 어떤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시간이 된다면은 좀 다르게 말하기, 다른 방식의 말하기와 관련해서 이르사 데일리워드 작가님께 한 질문을 제가 좀 이어서 더 해보고 싶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르사 데일리워드 시인님을 얘기할 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시를 쓰는 이런 어떤 그런 수식어가 항상 같이 붙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쩜 매체에 대한 어떤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에 대한 장점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으실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시를 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독자와 만나는 것에 장점도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나 한계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Yes, I think that it's interesting that using this social media that so many people have it was twofold. So on the one hand, you're getting to share this little square of text to people who would not normally be interested in poetry, interact with poetry. And it is a vehicle. I didn't write the poetry on Instagram. Instagram was the vehicle that I used to share the poems. And it was fantastic because it kind of democratized this very sort of elitist form that people think is just so esoteric and that they can't understand it. And it made it accessible and it was in people's hands. And that's what I love about it. The difficulty with that is that it is an elitist form. So there are lots of people who don't respect the fact that it's poetry and it loses some status because they think, oh, it's just an Instagram poet. But you can't really have it both ways or be too concerned with that. You have to commit to doing what you're doing, and I commit to using these vehicles to get poetry to people that might be poetry writers but didn't know it, might be poetry readers but didn't know it, and that's way more important to me than ticking the boxes that are sort of more more posh, more elitist, whatever we want to call it. So you win some, you lose some with that, but I'm all for accessibility and to get this type of written word to more people.
네, 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 엘리트주의라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야말로 이투사 데일리워드의 전 인스타그램 팔로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시를 보면서 저도 많이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라는 장르는 종이라는 지면에 냈을 때 조금 더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멋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르사 데일리워드의 시들이 어쨌든 지면을 통해서 한번 발표되더라도 인스타그램에서 공유를 하면 다른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 어쨌든 훨씬 더 제고한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저도 계속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르사 데일리 워드의 시를 향유하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기 전에는 인스타그램에 시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거를 약간 좀 불편하게는 아닌데 내가 저런 것을 먼저 해볼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매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매체를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면 조금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접촉을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점에 잘 가지 않고 도서관에 잘 찾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매체 중에서 뭐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이 이미지 중심의 매체가 사실은 시랑은 참 잘 어울리는 이 매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는 사실은 일정 부분은 타이포그래피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사실은 이 지면 위에 종이 위에 글자를 디자인하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의미는 아주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이르사 데일러드 시인님이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이 텍스트를 이미지화해서 올리잖아요. 그런 디자인 작업 자체가 사실은 이시 쓰기의 과정 그 자체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바로 그 점이 또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이미지 중심의 매체에서 시가 비교적 잘 전달되고 퍼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두 분이 청산유수로 아니 청산유수도 번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변을 잘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객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질문을 받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다루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손 드셨어요.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르사 작가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제 쓰신 책 중에 아름다운 것은 그 견딜만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일상에서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 작가님을 웃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작가님 책들 읽으면서 많이 울기도 그렇고 위로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s so kind of you. The things that make me happy now are things that I guess have always made me happy, but then we forget about them. It's very natural things and very simple things. Things like being in nature, things like being around people that I care about, mindful things like cooking or designing or looking at art or just anything that I can see and feel and that speaks to my senses and that reminds me to be dropped in to the moment and my body and not just I have a propensity to really think about so many things at once which can draw me out of what's around me, and I have a propensity towards isolation, which also is not good for me. So if I can remember to be present and be around people that radiate love, and then I can get it back, and then I can radiate love and they can get it, that's the circuit that I need. So
doing those things is something that I have to remind myself, but they'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me as well. It's a circle. 네. 뭔가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대단히 특별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려나 하고 조금 그런 두근두근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되게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찾는 기쁨 같은 걸 강조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대기실에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던 이르사 데일리 워드는 대단히 막 활동적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런 느낌으로는 활동적이고 막 나를 갑자기 안아서 인사를 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자신의 에너지를 대단히 잘 다스리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매우 그래서 매력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지금도 답변도 되게 사소한 것에서 타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주변을 돌아보는 데서 기쁨을 얻는다. 이 답변이 오히려 되게 작가님의 매력을 더 절 돋보이게 하는 답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저희 또 한 번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현장 질문. 저기 뒤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두 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이 많이 받을 수 없어서 지금 두 분 드셨는데 여기 먼저 받고 그 다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인찬 시인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시를 읽는 것도 너무 사랑하고 시를 쓰는 것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뭔가 저를 항상 시를 쓰게 했던 그런 원동력이 슬픔, 분노, 우울 이런 것들이 많았어서 글을 끊임없이 썼고 또 더 많은 것을 표현해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한테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서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글이 안 써지고 또 책을 읽으면 뭔가 와닿는 것도 없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평화가 너무 반갑고 좋았을 텐데 글을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 평화가 너무 낯설고 오히려 더 좀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평화와 행복은 관련이 있는 걸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데 저처럼 이렇게 뭔가 저는 행복이나 이런 기쁨으로 글을 잘 못 쓰는 스타일인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사실 글쓰기에 있어서 어떤 슬픔 혹은 뭐 분노,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은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슬픔이나 분노 혹은 고통과 같은 것들은 꼭 우리 글쓰기의 주제일 필요는 없기도 해요. 아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엇에 대해 써야 할지 점점 알 수 없게 되어간다. 그리고 내가 쓰려고 계속 이 발을 내딛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거나 혹은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이 글쓰기의 읽기의 경험에서든 쓰기의 경험에서든 내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뭘 하고 싶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슬플 때만 글을 쓰고 싶어. 혹은 난 슬플 때만 글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작가로서는 계속 꾸준하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슬프든지 기쁘든지 혹은 뭐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은 계속 꾸준하게 자신이 써야만 하는 것들, 내가 글쓰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관철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 먼저 그걸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왜 글쓰기를 좋아하지? 내가 이걸 왜 원하는 거지? 그리고 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찾아 나가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쓰기 전에 생각하는 것들은 다 쓰면서는 취소되고 지워지는 착각 같은 것들입니다. 아까 이르사 델리 워드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지 앞에 서서 글쓰기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글쓰기를 일종의 질문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르사 데일리 워드 작가님도 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해주시고 아니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Um, I think that I have to say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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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that I have to say someth
one of the things that I try to do when I'm not sure what to write first is, first of all, I read good poetry, and every single poem leaves something inside. So as soon as I read good poetry, I think, oh yeah, there is this to think about, and this to think about, and this makes me feel. And then once I start feeling, it opens up those floodgates. And the other thing is, as I said before, going into nature, and nature has this gift for reflecting you back to you. So when you see the trees or when you see the water, and there's something there that will call something to you, whether it's a memory or a thought, or oh, actually I can do this, or oh, maybe I'm not going to do that, but there will be something. And so it's just about stimulus, something that you care about that will in turn show you something, and then you'll get to the page and there'll be more work. There's always more. 아,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아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글쓰기와 또 가장 잘 맞는 장르가 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를 써보는 걸 좀 권유를 드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 질문 한 분, 아까 손 드신 분 하고 유튜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가 뼈와 살의 포옹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앞서서 그 뼈와 살의 어떤 이질적인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포옹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포옹이란 거를 하게 되면은 포옹하지 못하는 측면이라 해야 되나? 포옹하지 못하는 측면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포옹을 하면서도 포옹하지 못하는 측면을 내가 자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작가님들께 좀 어떤 영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사실 이 질문은 좀 두 분 작가님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김상혁 시인님 의견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 욕심이지만 네네. 아, 네. 이 질문은 예를 들면 이런 건 것 같아요. 누군가를 포옹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포옹을 못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포옹을 할 때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포옹을 안 하면 얼굴을 보게 되지만, 포옹을 하게 되면 어쨌든 서로의 얼굴을 못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행위는 배타적인 또 성격을 갖거든요. 누군가를 포옹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버려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런 뜻에서 아마 질문을 소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네, 사실 질문하신 내용 보면 이미 답을 다 알고서 하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해야 되나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포옹을 한다거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나와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인 거예요. 누군가하고 살이 맞닿게 되면 우리는 타인의 몸의 경계를 감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은 나와는 다른 존재이구나. 다른 존재가 지금 일시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이겠지요. 저한테 포옹이라고 하는 것, 접촉이라고 하는 것,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내 몸으로 감각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기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만 답을 하자면, 이 포옹이라고 하는 것,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경계를 우리가 감각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는 시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es, I agree, and but I love what you said about what the things that you can't embrace, because of course there are bound to be things that you can't embrace, but that conflict is the thing as well. The conflict is the love, is the passion. You know, the conflict is what you write about, and you can only get true intimacy with conflict or something that's not the same. You don't want this to embrace the same. You just be embracing yourself. So I think that's where the story is, in what you hold back from and what you find difficult to understand about someone else.
네, 그 포옹의 배타성에 대해서 이제 사유로 하는 것 자체도 글쓰기의 어떤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를 포옹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글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저에게도 굳이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혹시 조금 재밌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예를 들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사랑하면, 강아지를 포옹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는 왜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누군가는 왜 너는 남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옹이 가진 배타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럴 때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나는 거짓말장애, 난 기만을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태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각자 관심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많으니까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의 포옹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안는 거고, 내가 못 안는 사람들은 옆 사람이, 황인찬 씨나 이르사 데일리워드가 글을 통해서 따로 안아주기를 기대해야지, 내가 그런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 나는 아무도 포옹하지 않을 테야, 이런 식의 어떤 사고는 정말 오히려 포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질문에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얼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 행사가 끝날 것 같은데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질문 하나를 받았는데 두 분에 대해서 모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소수자를 대변하는 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성을 이제 모두가 갖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지요. 우리는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이 관습적으로도, 이제 그리고 이 인종 구성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이 동일성을 강조하고 이 동일성이 되게 부각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릴 적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면, 제가 꿈이 많고 사랑에 설레던 퀴어 청소년이던 시절에 저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제 것이 아닌 이야기에 마음을 겹쳐야만 했어요. 제 이성애적인 사랑이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을 보면서 사랑이란 저런 것인가 보다라고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퀴어를 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은 저한테는 사실 되게, 그때는 그게 고통스럽고 아쉬운 일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사회도 좀 분위기가 바뀌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퀴어들을 위한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 퀴어들이 직접 등장하는 이 연애 프로그램마저도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연애 프로그램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성애자들끼리 서로 막 연애하고 막 뭐 하는 그 서바이벌 쇼를 보는 게, 그러니까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게 아무 관심이 안 생겼거든요. 근데 이 퀴어들이 등장해서 연애하는 걸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연애 프로그램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소수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나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즐겨야만 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에 자신의 마음을 겹쳐보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알아차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꾸준하게 재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더 이상 뭐 말을 붙일 부분이 없게 너무나 완벽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르사 데일리워드 작가님의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I completely agree with that as well. You have to be able to, I mean, seeing yourself reflected in a genre that you love, or even a genre that you didn't know was open to you, is like a spotlight moment. It's the moment when the stars come down, when you see yourself and you think, oh, maybe I belong, whether in the world or in literature. And it's also important because it fosters our new, you find new artists because they're able to see themselves. We need to next generations to be able to see themselves inside of that art form, not just literature. So there was something about, even though
I came to seeing authors or artists that looked like me very, very, very late in life. And thank God I carried on writing. It took a long time to even see that. But when that was open and I saw it, it was like a door had been opened and I was able to run through it. There's nothing that can compare to seeing an example of something great that resembles you. It's like a permission slip inside. 네, 두 분 말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소수자로서 발언을 하고 문학을 한다는 것이 꼭 나의 문학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후세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 소수자를 위한 시가 있네, 소수자를 위한 소설이 있네, 이런 걸 통해서 뒤에 있는 창작자들도 어떻게 보면 용기를 얻고 그거를 통해서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 나도 뭐 누군가에 의해서 대의되고 싶지 않다. 예를 들면 나 대신 말하지 마, 나에 대해서 내 이야기는 내가 직접 할게라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자 문학은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뭐 한 분 정도 아까 네. 한 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앞에 한 분만 더 소화를 하고 질문을 소화를 하고 네. 앞에 네네. 제가 못 봤나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손을 드셨기 때문에 다들 그렇구나. 네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김선아입니다. 우선 뼈와 살의 포옹이라는 주제가 문학의 지향점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뼈와 살이 어떻게 보면 단절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놀이터 같은 그 틈에서 이제 혈관처럼 세상을 순환시키는 활동이 바로 문학의 지향점이지 않을까 하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제 질문은 이제 사회자님께서 이제 두 분의 답변을 듣고 이 시는 짧다라는 특성에 조금 집중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짧게 요약하는 행위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요약하고 짧게 만드는 행위가 본질에 집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질문은 그래서 이제 시란 가장 중요한 뼈만 남기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살을 덧비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뼈와 살의 포옹이라는 관점에서 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흥미로운 질문 같아요. 시 쓰는 행위 작법 자체가 처음에 뼈대를 세우고 거기다 살을 점점 조금 붙여나가는 행위인지, 아니면은 쓰면서 계속 깎아서 뼈대만 남기는 행위인지, 이 작법에 두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작법, 자기 생각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뼈와 살을 구분하는 일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써야 할 것을 쓰는 일이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내가 발견하고 마주한 것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뼈와 살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이 내가 발견한 것이 좀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분을 굳이 하는 것보다, 저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를 쓸 때에는 이것이 충분히 정확한가, 내가 떠올린,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이제 이 마주한 이 감각들이 충분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그 지점에 더더욱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충분하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길고 많고 번잡하거나 복잡한 말이 이 정확한 것과 더 가까울 때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뼈와 살을 구분하는 것보단 정확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다음 작가님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it depends where you are and in what frame of mind you are when you write the poem, because I think that, you know, you can have some poems that are bony and some poems that are like flesh or fat. You don't know when you're writing the poem. It's just that's just what comes. And we, as the poets, I don't think we're there shaping it with all this intention. We're the vessel.
and then it flows out. And then maybe some poems are like more sinewy, this gristle. I think you have to, at some point as the writer, just love what comes out, however it comes out, and you know, if it doesn't encapsulate everything you wanted, there are more poems coming. There are more poems that are going to be there in your future. So I don't think about them in terms of flesh and bone. They're all very human, but they can take very different forms, and I love the variety of that. 네, 이런 답변에 되게 원론적인 답변 같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작가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보통 생각하시지만 그때 다르다. 주제에 따라 다르고 그날의 기분이나 메시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이 답변이 사실은 가장 알맞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더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더 받았는데 네,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찬 시인과 에리사 데일러워드 시인께 오늘 시간을 보내신 소감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늘 뼈와 살의 포옹이라는 주제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만남과 마주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가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뼈와 살은 동시에 이것이 분리가 된다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뼈와 살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의 대화들을 통해서 새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뵙고 싶었던 이르사 데일리워드 시인님 만난 것도 전 너무너무 기뻤고 또 그 만남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또한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Yeah, it was my great honor to come and speak about poetry in this way, and also talk about humanness and what is there when we decide to let what is probably further down, so like what is in the blood of a human or inside, to come out. So speaking in this way about, I love the title of this discussion and what it's like when you sort of distill meaning from thinking about something that's very bodily, and we've made it bodily instead of making it this esoteric, wordy sport, which I think happens with poetry, and I hate. So it's so nice to talk about it in this way. And yeah, just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I've really enjoyed having this discussion. 네. 우선 오늘 우리는 뼈와 살의 포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포옹을 꼭 사랑이라고 조금 한정지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할 기회가, 특히 이렇게 예쁜 무대 위에까지 올라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고 깊은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교류도 어떻게 보면 포옹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어색한 포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포옹 자리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런 오늘 두 작가분이 나눈 진지한 이야기들의 뼈가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과 어떤 몸과 사랑과 어떤 기운을 일어서게 혹은 살찌게 해주기를 기대보고 살찌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황인찬 시인과 이리사 데일리워드 시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문학번역원, 그리고 함께 대화와 공감의 장을 만들어 주신 여기 와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에 참여해 주신 여러 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중간중간에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너무 저도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재밌게 했습니다. 2024년 서울 국제작가축제, 어렵네요. 뼈와 살의 포옹 작가 대담을 마치며 다음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